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 경매로 100억 벌기 내용인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미리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 강의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답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을 보시다가 필요 내용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이제 부동산 공법 경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강의는 이제 기존 제 수업을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경매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 제가 진정한 교육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잡았는데 부동산 경매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하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필요합니다. 민법에 대한 개념들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약간의 어떤 채권법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배우면 웬만큼 아파트 등을 경매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 건물에 대한 것을 받으려면 그 뒤로 뭐 시세나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벌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특수물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특수물건은 뭘 얘기하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가장 임차인이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요걸 물어줄 걸 생각했더니 2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1억이다. 그럼 본전이잖아요. 근데 물어줄 줄 알았더니 이게 가장 임차인이어서 물어줄 일이 없다. 그럼 이런 거 갖고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진위성을 따지는 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유치권. 공사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유치권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다. 유치권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법정지상권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이 진위성을 따지는 얘기들을 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얘기가 따지는데 이런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만 가지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거는 부동산 경매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요 법적 지식이 없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지식을 따져서 내가 위험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 이게 부동산 관련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개념에 접근을 해서 여기에 경매 쪽을 딱 접목시켜 버리면 공부할 거에 대한 어떤 조합의 경우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 얘기를 모르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얘기를 알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 예를 한번 정해볼까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얘기를 딱 접목시켜 볼 때 민법적 개념만 가지고 딱 일단 판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A가 자기 땅이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우리 A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법에 따라 세 번째 착공신고를 하고 건물 짓겠다는 착공신고를 했어요. 착공신고하고 건축허가 받고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건물이 촘촘 지으려고 막 액션을 취하다가 건물을 다 지어서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용승인을 못 받고 중간에 여기서 스톱이 됩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비 주면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활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스톱이 딱 돼버리면 은행에서는 저당권 회수를 대출 담보 회수를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토지만 경매가 진행돼요. 왜? 담보를 토지만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여기 건물 짓다 마른 게 있으니까 특수물권의 그런 전형적인 모양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음. 이렇게 딱 떠요. 이제 이거를 좀 공부한 사람이 보니까 이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 왜?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기 전에 이미 전환권이 설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기초 초보자도 알아요. 다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좀 주저주저하죠. 이럴 때 이런 경험이 있는 용기 있는 당사자가 나타나서 이거를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딱 받고 낙찰을 받은 우리의 B가 법정지상권이 없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 A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소를 진행해요. 낙찰받은 걸 5번이라고 하고 6번 철거소를 진행해서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하자마자 우리 A는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쫓겨나가고 보니까 우리의 이제 마지막에 된 사람은 B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의 그런 건물을 5억에 낙찰받았다. 굉장히 퍼펙트한 승리죠.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경매에서 투자를 잘했다.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B가 이거에 대해서 10억짜리를 5억에 받았으니까 와, 이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엄청 자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의 B가 여기다 건물을 딱 지려고 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B가 이 땅을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려고 딱 허가를 넣으니까 이 토지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 A의 건축 허가권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B는 여기다 건물을 지려면 A의 건축 허가권이 없어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A가 건축 허가를 취소하든지 본인 스스로 이제 시켜서 안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취소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걸 취소시킬 권한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얘기 해볼게요. B는 이 땅을 낙찰받았지만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데 여기 등장하는 게 뭐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얘가 부동산 공법에 적용을 받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은 인허가 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인허가권은 경매가 낙찰됐을 때 낙찰된 데 승계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낙찰받은 우리의 B는 A의 인허가권이 있는 한 여기다 일절의 어떤 부동산 개발 등에 관련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변수를 가져와요.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B는 A를 만나서 다시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A는 이미 망해서 저쪽 서울역 저쪽에 보니까 노숙자 신세예요. 나를 짓밟은 건 내가 내 잘못해서 망가졌지만 마지막에 짓밟은 건 B라는 건 A는 너무나 각인돼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에 대한 어떤 조력을 구할 때 A가 B한테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B는 엄청난 지불 비용 대가를 지불하든지 A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의 B는 소송 등을 통해서 건축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내가 승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허가가 아니라 신고였다면 이런 신고의 경우의 변수는 또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고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또 허가가 돼 있어서 허가를 취소했더니 상위 인허가인 허가가 취소되면서 하위 인허가인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도 동시 취소가 되면 이런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또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받은 것은 10억짜리 건축대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임야로 돌아가면서 임야로 원상회복해야 돼요. 토목공사된 그런 땅을 다 절토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절토하고 성토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건물을 짓다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시켰어요. 우리의 B가. A의 건축허가 취소되니까 A의 산지정도 취소되니까 공원녹지가에서 원상회복해라. 이걸 다시 돌려놓을 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일가견이 있다.
말이 그렇지 막상 해보면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일에 관여돼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인허가권에 대한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법정에서권, 유치권 뭐 이런 거 사전에 어떻게 풀이법을 알아요. 이거를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데를 뭐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내가 검증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서 오히려 돈을 벌고 남들은 못 들어오게 만드나 이런 법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공법에 관련된 이제 본교육에 들어가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두 종류일 겁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다 제끼고 빼고 제 수업을 안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일반인이 있고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지금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없다면 좀 황당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경매 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교육이 필수라는 거 지금 딱 느낌 올 겁니다. 그 다음은 그냥 막연히 중개사 공부만 딱 끝나고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듣는 분들은 민법적인 얘기의 교육도 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민법 교육은 저 아니라도 어디든 많고 또 저희 본원에서도 민법적 경매 교육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공법적 개념에서 이런 내용의 진위성 따져보는 건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도 여기처럼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정교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업을 들으면 남들보다 되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일반적인 민법 교육은 6주 정도만 딱 수업을 들으면 누구라도 다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런 아파트나 빌라 투자는 돈이 안 돼요. 막 경쟁이 치열해서 내가 막 몇 번 떨어지고 나면 나도 지름신이 와요. 질러서 낙찰 받았죠. 그래서 야 드디어 8주 만에 왔다 갔다 하다 드디어 낙찰 받았다. 받았으니까 이제 잔금 내기 전에 쭉 부동산 둘러보니까 얘기합니다. 얼마요? 6,500요? 빌라 그거를 이 매물 나온 거 5,500짜리도 많아요. 한숨이 팍팍 쉬어지죠. 경매 감정가는 7,000대 있어요. 시세는 5,500인데. 이거 뭐 감정가 왜 이렇게 높아요?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는 감정사들이 얘기할 때 가장 높은 감정하게 되는 게 뭐냐면 경매 감정이에요. 채권단, 채무단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감정을 일단 높게 해요. 그럼 이렇게 높게 했는데 그게 좀 빠지는 것 같아서 1,000만 원 싸게 받았는데 시세는 그보다 훨씬 떨어진다. 금매난 건 더 떨어진다. 손해가 막심하죠. 민법적 개념의 경매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 2년 전에 아파트 같은 거 받을 때 똑같아요. 내가 2억 5천에 받았는데 감정가 3억이고 금매는 2억 4천 3천짜리도 많아요. 되게 속상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벌은 이유는 지난 2, 3년 동안 아파트 값이 급등했으니까 번 거죠. 그럼 이게 경매로 벌었느냐?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 번 해보니까 이건 아니겠다. 경매할 거 아니야. 떠나죠. 떠나서 경매할 거 못 돼. 막 이런 얘기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경매가 쑥 물갈이 되면서 경쟁자가 빠져요. 입찰장 가다 보면 최고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초짜. 막 그냥 모르니까 경험 삼아 받았어요. 이런 사람 못 이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갈이가 싹 되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하는데 또 교육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초짜로 등장을 해요. 빠지면 들어오고 이들 속에서 내가 돈 번다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그거 감정보다 높은데 이렇게 높게 받았어요. 한마디 합니다. 제가 경매 배웠는데 한번 경험 삼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을.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쪽의 얘기로 딱 들어가 보면 이런 쪽은 너무 내용이 어렵고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매에서 이런 걸 낙찰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나만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에 대한 건축법의 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지만 압축한 큰 뼈대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부동산 경매니까 부동산 공법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 하나의 예를 건축법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이것도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유치권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 유치권은 뭔가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현장에 보면 그 가치 대상물을 복원시키거나 가치를 업시키기 위한 인적 작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치권인데 이런 유치권에 대한 거는 공법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 내부에 무슨 커피숍 인테리어 그런 거 개념은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치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공사를 할 때 이런 공사하는 행위가 각종의 그런 법률에 인허가가 필요했을 때는 인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토목공사 현장에 있다면 농지 전입니다. 그럼 이거는 농지 전용이라는 걸 받았다는 얘기고, 토목공사 현장에 유치권 막 돼 있는 경매권 나왔어요. 임야라면 산지 전용을 받았다는 얘기고, 토목공사 현장에 있는데 거기 딱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걸 받아서 공사를 했다면 여기에는 A의 땅에 유치권자 알파가 있어요. 공사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낙찰받은 B고, 유치권을 내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걸 깰 수 있다. 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유치권 깨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딱 깨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A에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가 있다면 우리의 B는 이런 인허가권이 살아있을 때 B가 동종 인허가를 못 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게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쪽 법을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공법이란 걸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는 뭐고, 산지 전용은 뭐고, 농지 전용은 뭐고,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인허가가 내 있다면 인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취소가 가능한가, 승계가 가능한가, 이 승계는 A의 동의 없이 법률적인 승계 조문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취소가 가능하면, 승계가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의 다음에 그 다음 수순을 보는 게 이 부동산 경매로 100억 벌기 이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면 가다가 맡길 때 백이 안 돼요. 이미 투자는 돼 있고 현장은 망가져 있고 내가 풀 수가 없고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지금 이게 취소가 된다면 이 취소를 시키고 내가 다시 신규 허가를 낼 수 있는가, 이거 봐야 되는 거죠. 뭐 앞에 놈 했으면 당연히 뒤에는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사이에 법률이 개정됐다든지 그 사이에 종전 소유자 A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은 도로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낙찰자 B가 취소된 다음에 다시 하려니까 주변 사람들이 A랑은 알고 지냈어요. 지역사회라. 근데 낙찰자 B를 모르니까 안 도와주겠다. 이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규 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거를 여러분이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승계가 가능하다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랑 같이 볼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승계가 가능하다. 잠깐 이쪽 다시 보세요. 승계가 가능하다면 이거에 대해서 승계가 딱 돼서 해결됐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더 복잡해져 이제. 그래 농지전용 승계되는구나. 그러면 관련 타 인허가는 어떻게 되는가? 관련 인허가가 딱 승계되면 좋은데 안 된다면 이때는 짝짓기가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관련 타 인허가가 문제없다. 그러면 뭐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제 가능 불가능 다 중요한 얘기죠. 승계가 불가능하다. 법적 승계 조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따져봐야 되죠. 취소해서 대려낼 수 있고 승계 가능하다. 문제없지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B가 낙찰받기 전에 A한테 가서 인허가를 먼저 사야 돼요. 그럼 인허가를 여러분이 살 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B가 A한테 인허가를 딱 매입해서 사게 됐을 때 이런 인허가에 대한 사전 매입에 대해서 이게 이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행이 안 되느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약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낙찰받은 이후에 이걸 잔금 내고서 안 넘겨주면 이걸 내가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전문적인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전문적인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전문적인 과정이라는 건 공법경매사관에서 깊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정도에 대해서 어떤 문맥의 여지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의 인지는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본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이 건축허가 받고 집을 진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지금 배웠죠? 그럼 내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내가 그려야 된다. 그건 못 그려요.
대신 건축허가 받고 착공 신고하기 전에 설계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설계사무소 의뢰도 해서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테두리의 교육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지만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잠깐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 또 볼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인허가권을 내가 풀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자신감 있게 들어가요. 남들 못 들어가는 물건에.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면 산지 전용 받아서 개발하는 임야가 경매 나와요. 이게 임야입니다. 그럼 임야가 30만 원짜리인데 이게 공장을 짓고 있다고요. 그럼 공장을 다 짓게 되면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짓다가 부도나서 여기서 경매가 나왔다면 감정사가 감정할 때 임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뭐 잡종지나 아니면 공장으로 평가하고 감가를 해요.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의 감가를 해서 감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70만 원짜리 땅을 유찰시켜서 딱 절반인 예를 들어서 4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남들이 볼 때 싸게 샀네, 부럽네, 잘했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인허가권을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유치권이나 법정상권이 있어도 이걸 내 민법적으로 다 풀어냈어요. 풀어내서 다 없앴는데 풀어내서 없애보니까 여기가 공장을 짓기 위한 공장 설립 승인이라는 게 이미 떨어져 있고 건축법에 건축 허가가 떨어져 있고 개발을 위한 산지 전용이 떨어져 있고 이런 인허가가 복잡적으로 복합하게 포진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내가 차곡차곡 풀어서 이런 법규 논리대로 가져올 수 있나 없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다 풀어가지고 가져왔다 이래서 이거를 공장 공사를 완료해서 여기까지 갔다면 정말 4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를 만든 거니까 이건 굉장한 투자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져오지 못하고 이게 와르르 다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서 신규 인허가 가능 불가능을 따지지 말고 원래대로 돌리는 순간 나는 30만 원짜리이면 그 주변에 수수료 빡빡한 거를 40만 원에 산 거고 원상회복 조치 하느라고 나무 싣고 막 이렇게 흙사서 불리니까 2중 3중의 재산적 피해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풀어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예.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갔는데 얘가 그럼 신규허가라도 다시 나면 좋은데 그것까지 불가능하다면 이 사람은 2중 3중의 피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못 받는 것이 쭉 떨어져요.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쭉 떨어지면 받아서 쭉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나니까 공법 경매로 100억 벌기 프로젝트에 진정한 참여자가 되는 거고 공법을 모르면 경매 투자했다 쪽박을 차는 진정한 참여자가 되는 거고 그들이 떠나면서 경매는 할 게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법을 모르면 안 되는 것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 공법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경매를 받았더니 거기가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럼 도시개발법을 알아야지만 이 물건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는 거고 경매를 받았더니 이게 정비구역이다. 재개발구역이다. 그럼 재개발 사업을 알아야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는 거고 경매를 받았더니 이 지역이 수용 예정지다. 그럼 보상은 얼마 나오고 언제쯤 보상 나오느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경매를 딱 받았더니 이 자리가 건물을 짓다 마는 자리더라. 인허가가 난 자리더라. 그럼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 허가 또는 건축허가 이런 인허가 등이 돼 있는 걸 어떻게 취소 가능하냐 승계 가능하냐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지금 따져볼 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매에서 힘들구나. 그래 그러면 이런 거를 좀 피해서 내가 지어진 건물 등을 받으면 이거는 상관없겠지 이 생각하죠. 여러분이 공법 경매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A가 여기서 뭐를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고시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고시원을 하고 있는 A의 이런 자리가 엄청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가 나온 이 건물을 낙찰받은 을입니다. 을은 이 건물을 낙찰받고 이 건물이 감정가가 10억인데
당일날 입찰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12억에 낙찰을 됩니다. 막 사람들 엄청 들어왔는데 감정가 10억짜리 10여 개 받은 이유, 여기 고시원이 일반 건물에 비해서 임대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 고시원이 또 하나 문제점이 인근에는 이제 더 이상 고시원이 못 생기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시원이 더 들어올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을이 이거를 낙찰을 딱 받고 고시원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A를 인도 명령으로 잔인하게 내보냅니다. 인도 명령에서 우리의 A는 나갔어요. 그럼 여기는 고시원 자리가 다 비어 있고 우리의 을이 여기에 가서 고시원을 딱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고시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랑 이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이런 계약서 다시 쓰고 하려고 보니까 얘는 요거에 대해서 고시원 사업자 등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사업자 등록을 딱 내려니까 세무서에서 얘기하기를 이 고시원은 그냥 사업자 등록 못 내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필증을 받아오세요. 그렇습니까? 소방안전필증 어디 가서 받죠? 소방서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러 갔더니 소방서에서 얘기하기를 이 고시원 지금 하시려고 이거 하는데 여기 이거 하려고 보니까 여기 면적이 700m 제곱입니다. 옛날에는 700m 제곱도 근생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서 이걸 해줬지만 이번엔 법이 바뀌어서 500이 넘어가는 고시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00이 넘어가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됐습니다. 500m 제곱이 안 되면 몰라도 500이 넘어가니까 요거 숙박시설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오세요. 용도 변경은 어디 가서 합니까? 이제 초보자니까 물어봤더니 요거는 해당 구청 민원실로 가보세요. 민원실에 가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담당자가 난색을 피하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안 되겠네요. 여기는 이 고시원을 해드리려고 보니까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니까 고시원이라는 이 숙박시설로는 안 됩니다. 이게 500m 미만이라면 근생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지만 이게 500이 넘어가니까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되는 게 소방서의 건축법상 내용이고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필지를 해주려니까 용도가 맞아야 되니까 용도를 현실화시켜 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어떻게 낸 겁니까? 이제 시비를 붙여보죠. 얘는 옛날 기준에 맞게 낸 거고 얘한테 네가 이 안전필증이라는 고시원에 대한 영업권의 승계를 합의를 쓰고 다 해서 승계받아서 신고필증이 A가 이런 소방안전필증, 신고필증이 같이 들어왔으면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이걸 신규로 받아야 된다. 기득권의 승계는 A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A의 도장 없이 새로 내는 거니까 현재 기준에 맞지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이거 낙찰받고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엄청 복잡한 경우의 변수에 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점에 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검을 받으니까 또 이것도 뭘로 갑니까? 이것도 또 공법이랑 또 부딪히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말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예.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갑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인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학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평촌 학원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학원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 학원가 건물에 경매를 낙찰받으면 을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양상가에서 위에 층이 한 층을 받으면 여기는 학원을 하면 대박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이 됐든 알파가 됐든 누군가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을이 낙찰을 받고 기존 학원하고 있는 알파나 갑을 내쳐요. 이것도 인도 명령으로 내보내겠죠.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자마자 우리의 을은 여기다 자기가 학원을 하겠다고 딱 나갔더니 문제가 있죠. 여기 학원을 하려니까 종전 학원 설립 인가 등록된 내용에 알파나 갑이 있다. 동종의 내용은 안 되니까 너는 여기서 이걸 못한다. 그러면 요 학원법에 따른 종전 학원 등록에 대한 거를 폐업 조치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걸 밟으려고 보니까 이 기간이 어떻게 해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넘어가요. 현장 도가서 뭐하고. 근데 이때가 지금 딱 경매를 받고 인도 면역한 시점이 딱 학원이 막 애들이 수능을 앞둔 딱 한 4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애들을 다 내치고 이때 대목 빨아 먹어보자고 을이 막 성급하게 가볼 때 오늘 4개월만 5개월만 더 주사는데 내쳐버린 거예요. 내쳐버리고 나서 딱 하려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원을 운영 못 하잖아요. 2개월 정도를 딱 끝나니까 애들이 여기서 기다리다가 학원 곧 새로운 사람이 한대. 그때까지 기다렸다 공부 다시 하자. 그럴 수가 없죠. 애들은 요 사람이 급하게 나가서 인접 건물에 세워둬서 급한 대로 한 대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오픈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안 되는 학원 소문나니까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실수한 건 뭐냐? 민법적인 조력은 컨설팅에다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받으면 인도면역 다 했죠. 근데 딱 할 때 실수한 게 뭐냐? 학원 설립 인가에 관련 법률에 따른 학원법에 따른 뭡니까?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필요한 법적 지식인 공법이 약한 거죠. 이걸 여러분 보고 제가 이제 법률 용어는 하지만 강의의 편의상 비자유업이라고 해요. 자유업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 경매로 상가를 딱 낙찰받았는데 이 상가에 영업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만 있는 것은 자유업이에요. 우리 학원이 지금 현재 저쪽 편에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된 법인이 있죠? 이건 자유업이에요. 경매를 당했다 내쫓으면 거기다 뭐를 하든 자유로워요. 근데 이쪽 편에 지금 이 본관과는 정확하게 뭡니까? 교육청에 관련된 학원 설립인가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매가 넘어갔고 이 학원이 잘 돼요. 누가 이걸 날 내보내고 이걸 통째로 먹으려고 하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엔 내가 지금 학원 인가된 게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가에 대한 걸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애는 절차가 법적으로 빨리 없애주느냐 시간이 걸리느냐 아니면 없앨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없애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낼 때 현재 조건과 과거의 조건이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학원 설립 인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 규칙 등에 보면 옛날에는 학원을 딱 낼 때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칸막이 돼 있어도 남자 여자 화장실 있어도 됐지만 지금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 들어오니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구역이 완전히 갈라진 형태로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예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내줬지만 지금은 규정이 안 맞아서 못 난다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제한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도에서 끌어내서 이거를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지금 정확한 인지가 안 됐다면 경매를 받아놓고 민법적 개념에 접근만 했다가 의외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잠깐만 질문 들은 거 좀 볼게요. 예. 자, 질문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 드리고 하고요. 예.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를 일반인들 중에 경매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는 갭 투자만 전문적으로 해. 아파트만 해.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 수업 안 들어도 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편은 좀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분들은 내가 좀 넓게 경매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요. 특히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떤 아파트 값은 극단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경매를 받아도 이제 이게 강보합세로 있다 내려가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안 돼요. 그러면 경매에서 여러분이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것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인 상가나 공장이나 토지로 옮겨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쪽에 대한 것이 경매만 맨날 배워서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걸 기피하지 마시고 이런 교육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최소한 맛배기로 들어보면서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걸 부딪히면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수업 듣고 여러분 이쪽에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더 깊이 있는 교육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경매 투자자가 아니라 만약에 중개사, 예비 공인중개사들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권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예전과 달리 현재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매수 신청 대리라면 합법적으로 경매 할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경매 할선을 하게 될 때 이게 잘못되면 이게 법적 책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아닌 나머지 걸로 딱 넘어오게 되면 부동산 공법에 대한 얘기가 복병처럼 딱 등장을 하고 이게 사고 아닌 사고로 얘기를 끌고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를 지금 막아내려면 여러분이 중개사 시간에 배웠던 공법 나는 굉장히 재밌게 배웠고 나는 사소우수 하다 보니까 공법이라면 빠삭게 내가 모의고사 80점 미만 떨어질 수도 없고 전국에서 공법 1등 몇 번도 했다. 그런 얘기하는 분 있거든요. 자, 그분이 나오면 공법을 잘하니까 부동산에서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공법 저도 강의해봐서 압니다만 80% 이상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위주로 시험을 봅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을 할 때 영어 교육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뭘로 가느냐? 문법으로 갔어요. 문법으로 가서 막 영어 시험을 보니까 우리나라 영어 시험 문제가요. 실제로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모 대학교 교수들한테 이 영어 풀으려고 하니까 못 풀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우리나라 영어 문제 풀, 한국은 진짜 영어 끝내주. 이 정도면 막 박사 논문감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풀고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와서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왜? 말 한마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회화를 하고 진짜 필요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 문법으로 간 것처럼 이놈의 중개사 공법이요. 공부하는 거 보면 행위자이나 이런 쪽 중개에 필요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나 중개에 필요한 영역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눈에 뵀던 절차법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중요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법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이놈의 국토부 장관이 뭘 지정을 했네, 협의심의했네. 이날 이때까지 제가 부동산업을 20년 가까이 했어도 국토부 장관 얼굴 한번 못 봤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도 그런 거 위주로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간 사람이 공법을 할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 현상에 대해서 건축법이 있다. 그럼 건축법 조건 맞으면 오케이 이렇게 배워요. 문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가 개발행위 조건도 맞아야 된다. 그럼 이쪽에서 노 이러면 하나는 오케이 하나는 노우면 이건 인허가 신청하면 이거 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딱 배웠을 때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농지 전용 A의 땅에 농지 전용을 A가 받고 개발하다 부도났어요. B가 낙찰받았죠? 농지 전용이 살아있다. 그러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인허가 등에 대한 문제의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농지 전용 경매로 낙찰되면 농지 전용을 취소해 주든지 아니면 B한테 승계 의제해서 넘겨주든지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돼서 이것만 보고 강의하는 분 많아요. 그리고 강의하다 보면 그거 갖고 건설시는 분 많은데 진짜 문제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개발한다고 농지 전용만 냅니다. 그럼 안 해줘요. 복합 민원이에요. 일괄 민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너 농지 전용 왜 하는데? 집 지려고요. 그럼 건축허가 받아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도 같이 받아와. 이거를 어떻게 해? 동시 패션이에요. 세 개 인허가를 다 받아내야 되는데 세 개 인허가를 세트로 내서 돼 있는 상태에서 스톱돼서 경매로 B에게 넘어오면 농정가에서 전용해줘야 해라 이 얘기가 건축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국토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넘겨주라는 승계 조문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못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단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일정 구간별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두 번 리피트해서 좋습니다. 들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근데 경매물건 보다 보면 이 땅에는 뭐 건축허가 받은 토지임, 이 땅에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토지임, 이 땅은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있는 토지임, 이 땅은 뭐 농지 전용이 되어 있는 토지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히 보고 그 물건을 스캔해보고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 이건 무료니까.
그럼 여러분이 들어보면 그게 이런 거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다시 해볼게요. 그분들이랑 상담할 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낙찰을 받았고 잔금을 냈습니다. 푸는 방법은 종전 소유자를 만나서 해결해야 돼요. 미리 알았으면 이거 쉽게 풀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가는 거죠. 미리 몰랐으니까 갔다 오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 사람 갔다 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종전 소유자 만났는데요. 얘한테 좀 넘겨달랐더니 자기는 이걸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투자자들한테 이거 다 하고 자기 투자자 채권단들이 구청에다가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도 막 넣어놨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넘겨주면 배임죄 소지도 돼서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투자자 만나보세요. 까짓 거 나는 5천 주고 받을랬는데 투자자 만나니까 투자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거 나 투자한 돈 1억이야 1억이야 3명 1억씩 얘기해요. 나 그래도 5천씩은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 동의 못해. 그럼 1억 5천 내줘야 돼요. 5억짜리 3억 5천에 받았는데 채권단 만나서 인허가 등기받을 때 채권단 합의해서 1억 5천 줘야 돼. 그럼 포기하는 거죠. 그럼 포기하는 순간 이 땅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뒤늦게 공법경매 배우러 와요. 이분이 수업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내가 이 수업을 미리 들었으면, 내가 이 수업을 좀만 미리 들었으면 한숨을 팍팍 쉬어요. 근데 뒤늦게 그 대신 이분은 변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것을 딱 던지면 바로 알아들어요. 이런 게 이제 공법 흡수신공이라고 있어요. 10명 중에 2~3명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아들어요.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거 알아들어요. 이분들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손해는 받지만 얻는 것도 많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사고 나기 전에 이런 교육을 여러분이 한 번 정도만 들어놨다면 딱 물건 접할 때 확 질리질 않아요. 최소한 수업 들을 때 몰랐지만 예전에 수업 들을 때 이런 거 있었는데 머리에 맴맴맴 돌아요. 그럼 그때쯤 밴드나 카페 통해서 질문하면 저희 쪽에서 조력을 하거든요. 요 본물건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질문 들어왔어요.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접근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이 부동산 공법 경매 100억 벌기,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관련 지식인, 법적 지식인, 공법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자, 15분만 쉬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